사랑에도 국경이 없다지만 사기에는 아주 명확한 국경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가장 달콤한 속삭임이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기도 한다는 것을 68의 차냐 할머니는 그 끔찍한 여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낡은 목조 가옥에 삐걱이는 마룻바닥처럼 그녀의 남은 생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강변 마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차냐 할머니는 물소리만이 유일한 벗인 낡은 목조 주택에서 홀로 살았다. 자식들은 모두 방콕으로 떠나 각자의 삶을 꾸렸고 가끔 손녀 마니가 찾아와 제잘거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 마당 한켠의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끓여낸 깽솜, 태국식 신맛 나는 국의 시큼한 향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곤 했다. 어느 날 방학을 맞아 찾아온 마니는 할머니의 무료함을 달래줄 요량으로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할머니, 이걸로 세상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 사진도 올려보세요. 마니는 서툰 할머니에게 페이스북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차냐는 어색한 손길로 태블릿을 만지작거렸다. 젊은이들의 요란한 세상은 낯설었지만 자신이 정성껏 만든 팟타이나 망고밥, 카우니오 마몽 사진을 올리고 간혹 달리는 좋아요 표시는 신기한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 페이스북 알림이 울렸다. 데이빗이라는 낯선 외국인 남자의 친구 요청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지적인 인상의 중년 백인이었다. 자신을 태국을 깊이 사랑하는 은퇴한 미국인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차냐가 올린 음식 사진에 솜씨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라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태국어 댓글을 남겼다. 차냐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데이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왓츠애프를 통해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차냐, 오늘 아침 햇살이 당신 미소처럼 아름다워요. 저녁은 드셨나요?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그가 보내오는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 물론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었지만 당시에 차냐는 알지 못했다은 그녀의 좁은 세상에 색을 입혔다. 그는 차냐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이제야 만나다니 내 인생의 마지막 행운인가 봅니다. 데이빗의 달콤한 말들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설렘을 차냐의 마음에 되살렸다. 차냐는 점차 데이빗에게 마음을 열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감미로웠다. 데이빗은 차냐에게 당신은 내 황혼의 마지막 사랑이라며 태국에서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속삭였다. 그는 차냐의 마을 근처 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렸다. 매일 아침 당신이 끓여주는 맛있는 똠얌꿍을 먹고 싶어요. 차냐는 그가 그리는 미래에 자신도 모르게 흠뻑 빠져들었다. 손녀 마니는 부쩍 밝아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에 처음에는 안도했다.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온종일 데이빗 아저씨 이야기만 하고 가끔 데이빗이 태국에 오려면 돈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는 말을 흘릴 때면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할머니, 그 사람 직접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너무 믿지 마세요. 마니의 걱정 어린 말에 차냐는 손을 내저었다. 넌 아직 어려서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 데이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몇 달이 흘렀을까. 데이빗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차냐, 미안해요. 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사업 투자금이 갑자기 세관에 묶였어요. 당신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그가 요구한 액수는 5만 밭. 평생 국수 가게를 하며 아껴 모은 차냐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망설이는 차냐에게 데이빗은 애원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당신 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아주 작은 고비일 뿐이에요. 결국 차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을 은행을 찾았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녀를 창구 직원은 무심한 눈길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 후로 데이빗의 요구는 잦아졌다. 태국에 있는 물론 가상의 친척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항공권 발권에 문제가 생겼다며 갖가지 핑계를 댔다.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자냐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까지 모두 꺼내 데이빗에게 보냈다. 돈을 보낼 때마다 데이빗은 더욱더 달콤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고 자냐는 그 말을 위안 삼아 불안감을 애써 눌렀다. 자냐는 이 모든 사실을 마니는 물론 방콕에 있는 자식들에게도 철저히 숨겼다. 혼자 끙끙 앓으며 그의 연락만을 기다리는 날들이 길어졌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방학이 되어 다시 할머니 집을 찾은 마니는 수척해진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며 불안해하는 모습, 통장에서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마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할머니,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데이빗이라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맞아요? 마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몰래 태블릿을 뒤져 데이빗과의 대화 내용 일부와 송금 요청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데이빗의 프로필 사진이 어느 외국인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냈다. 그가 언급했던 사업체나 경력 또한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위 정보였다. 마니는 밤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다. 다음 날 아침 마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찬야의 반응은 완강했다. 그럴 리 없어. 데이빗은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찬야는 마니가 내민 증거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를 내며 마니를 밀어냈다. 마니는 할머니의 완고함과 현실 부정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마니는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그 무렵 데이빗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찬야, 드디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당신에게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함께 살 태국집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이 돈만 보내주면 일주일 안에 당신 곁에 도착할게요. 약속해요. 그가 요구한 액수는 찬야가 가진 마지막 남은 돈과 맞먹었다. 그는 시간을 정해두고 찬야를 압박했다. 나를 믿죠, 찬야?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요. 마니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방콕에 사는 IT 전공 친구에게 밤늦도록 전화해 도움을 청했고 데이빗이 알려준 송금 계좌가 태국 내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공식적인 확인까지 받아냈다. 마니는 자신이 어렵게 모은 모든 증거, 도용된 사진의 원본, 가짜 신상 정보, 대포 통장 의혹을 찬야 앞에 펼쳐놓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거의 절규하듯 할머니를 설득했다. 할머니, 제발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라고요. 찬야는 마니가 내민 차갑고 냉정한 증거들과 데이빗이 속삭였던 달콤하고 따뜻했던 약속들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머릿속에서는 데이빗과 나누었던 행복했던 대화들, 함께 그렸던 미래의 모습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강가에 지을 예쁜 집, 함께 가꿀 텃밭, 아침마다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차려줄 따뜻한 식사,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말인가.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결정적인 순간 찬야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빗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차가운 자동 응답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니가 다급하게 외쳤다. 할머니, 데이빗 페이스북이랑 왓츠앱 계정 전부 사라졌어요. 찬야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도 약속도 함께 그렸던 미래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못다맨 교활한 거미줄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텅 빈 마루에 주저앉은 찬야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소리 없는 오열이 메마른 강물처럼 그녀의 가슴을 적셨다. 허탈감,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낡은 목조주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춥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찬야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자신을 기만한 데이빗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햇살도 지저귀는 새소리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그녀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낡은 금반지가 끼워진 손가락만이 신경질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마니는 그런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학교도 가지 않고 할머니의 방 앞을 서성였다. 억지로 음식을 권하지도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죽을 끓여 머리맡에 놓아두고 때때로 할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니는 밤마다 잠든 할머니의 곁에서 속삭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잔인한 진실이다. 아주 더디게, 아주 고통스럽게 시간이 흘러갔다. 자냐는 마니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끊임없는 격려 속에서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냉정한 사실을, 그리고 데이빗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신기루였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어느 날 저녁 마니가 끓여준 깽솜을 아주 조금 입에 댄 찬야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마니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다. 마니는 말없이 할머니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 순간 찬야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기보다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다른 외로운 노인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려야겠다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용기였다. 그 후로 몇 주가 더 흘렀다. 찬야는 여전히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전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는 않았다. 마니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기도 하고 텃밭에 풀을 뽑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찬야는 마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니야, 마을 노인회관에 한번 가볼까 한다. 마지막 장면. 햇살 좋은 오후, 마을 노인회관 혹은 작은 사원의 정기 모임 장소에 마니의 부축을 받고 나타난 찬야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단단해진 눈빛으로 모여 앉은 다른 노인들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로맨스 스캠 피해 경험을 숨김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바보같이 속았습니다. 달콤한 말에 넘어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그녀의 이야기에 노인들은 숙연히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